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55포인트가 오른 1003.73을 기록하며 9일 만에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일주일 동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주의 마무리가 천당에서 끝이 나서 좀 다행이다 싶네요.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수출입 금융 지원 방안과 최근 한국영화계에 닥친 불황의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실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들어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14%나 감소를 하면서 6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기자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수출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네, 수출은 보통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연말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11월의 수출은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0월부터 둔화되던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11월 들어서는 감소세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1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1월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큽니다. 11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휴일을 뺀 조업 일수 등을 감안할 때는 2002년 6월 이후, 즉 6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11월 수출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경우 이는 가히 쇼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전 세계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 수출 주력 업종의 수출 상황이 어느 정도 나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적하셨듯이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가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수출의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까지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쌓였던 주요 항만은 현재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을 주도했던 주요 업종 중 그나마 조선업만이 4년치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승용차 수출은 10월에 비해 18.4%나 급감한 상태고 반도체도 지난달에 26%가 줄어든 데 이어 11월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한때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석유 제품 역시 국제유가 폭락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단말기도 미국 통신사들의 보조금 축소와 중저가 시장의 위축, 교체 주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간이 흐를수록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고는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둔화 속도와 그 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커서 다소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빈 컨테이너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제 빈 컨테이너 쌓는데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 소식도 있던데 수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진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개도국들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또 한 60% 정도가 개도국 관련이라고 하던데, 네. 자, 그렇다면 개도국의 이러한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럴 상황이 아주 큽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2001년과는 달리 세계 경기 침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 개도국의 동반 침체로 인해 수출 환경을 바꿀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힘들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1, 2년간의 수출 지역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동유럽이나 남미 지역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도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선진국에 이어 개도국의 경기마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입는 타격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경우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만약 7% 성장에 그칠 경우 한국 제품의 수출 위축은 다른 어떤 해외 시장을 이룰 때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도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 수출이나 무역 수지 전망치는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내놓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전망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12월의 상황을 모두 점검한 다음에 내년 1월 초에 2008년 수출입 실적은 물론
2009년 수출입과 무역수지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수출은 4,900억 달러, 수입은 4,956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자인데요. 만약 이 같은 전망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12년 만에 2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당초 11월 초에 제시했던 내년도의 수출 목표치 5천억 달러도 사실상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렵게만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1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수출입 금융 지원 방안에 관련해서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소식인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의 수출입 금융 지원 방안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수출하나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은행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하나움은 중소기업이 수출 계약을 맺은 뒤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은 계약서를 보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뗀 뒤 수출 금액을 업체에 먼저 주는 것인데요. 수출기업은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은은 최근 시중은행에 중소기업 수출하나움을 매입해주면 그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은행에 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한은은 최근 시중은행 담당자를 불러 하나움 매입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대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아예 없다는 점인데요.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하나움만 대상으로 하고 매주 은행의 하나움 매입 실적을 평가해서 지난주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참 어렵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조건이 사실상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에서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고 중소기업 수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은 상당 기간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도 당분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수출 물량이 줄면 중소기업의 화나움을 사줄 물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인데 상황이 이런데도 수출하나움의 매입을 늘린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출입 금융 지원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용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움 매입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 아직 수요가 있는 대기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은의 관계자는 해당 자금은 중장기적인 상황을 내다보고 중소기업만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탁상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을 해서 잘 운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5.04포인트 오른 1003.73포인트에 자금맞췄습니다. 이로써 8 거래일 동안 이어져도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특히 오름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빼앗겼던 1000포인트 선을 하루 만에 수복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들이 조성한 증시 안정기금이 시장에 유입되며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도합 67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642억 원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사실 전일 새벽 뉴욕 증시가 444포인트나 폭락하는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오늘 폭락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날 급등은 증권 유관기관들이 조성한 증시 안정기금이 시장에 유입되며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증시 안정펀드의 일부 자금이 투입되면서 수급 여건을 개선시켰고 이것이 투자심리 안정에 일조를 하면서 지수 급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 선물거래소, 증권 예탁결제원, 증권은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의 증권 유관기관은 5,1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날부터 시작해 매달 1,030억 원씩 증시 투입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대형주 지수는 이날 6.21% 오르며 중형주, 소형주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이날 유입된 증시 안정 펀드가 재무적 위험이 크지 않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쭉 지속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이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수가 반등했을 뿐 펀더멘탈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여전히 고공비행을 질주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던 연기금이 몸을 사리고 있고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말 동안 미국에서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단기 방향성을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금이 단기 자금 시장이죠. 머니마켓 펀드 MMF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던데요. 네, 머니마켓 펀드인 MMF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MMF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연 5% 수익이 가능한 초단기 투자 상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전 자금이 잠시 머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19일 기준 MMF 수탁액은 84조 4,508억 원인데요. 이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22일 84조 4,712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시흥경제 국면에선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단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수익증권 시장과 채권 시장에선 자금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자금 경색은 투자 위축을 야기하고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상황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중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예상치인 3.8에서 4.2%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휘발유의 국제 가격이 배럴당 39달러 90센트로 4년 9개월 만에 30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가공제품인 휘발유가 원유보다 싼 비정상적인 상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상징인 인공섬 팜주메이라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40%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팜주메이라는 비은행권 외화 채무만도 7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투자공사, 싱가포르 투자청 등 아시아 국부펀드가 자금난을 겪는 GE에 대한 투자를 모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왕자도 시티그룹 지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뭘 하며 보내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 날씨도 추워지면서 이 바깥에서 놀기보다는 아무래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딱 제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들어서 워낙 그 불황이 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도 좀 여의치 않고요. 전만큼 극장가도 불황 아닌 불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이제 한국 영화가 그동안 상당 기간 보였던 호황세를 접고 불황기에서 이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한국 영화 점유율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극장가의 주요 이슈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길수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 영화가 침체됨에 따라서 한국 영화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10월까지 극장가는 관객 가뭄에 따른 한국 영화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50%를 넘어선 한국 영화 점유율은 올해 40%대인데요. CJ CGV가 최근 발표한 2008년 10월 영화산업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2억 546만 천여 명이 전국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13억 197만 천여 명보다 약 650만 명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관객들의 극장 발길이 뜸해진 데 대해 한국 영화 점유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10월까지 41.6%로 지난해 51.1%보다 10.5% 떨어졌으며 66.3%를 기록했던 2006년과는 무려 24.7%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크게 히트친 영화 미녀는 괴로를 비롯해 화려한 휴가, 디워 등과 같은 흥행 대작들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문화 절감, 제작 편수 감소, 그리고 해외 영화들의 선전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한국 영화 점유율이 이제 극장가에서 그 외화에 비해서 더 수위를 보인 때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고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본 영화를 이렇게 꼽아보면은 다 외화들만 봤습니다. 이제 워낙 신나고 돈 많이 써서 그런지 재밌어서 그런지요. 자, 왜 이렇게 외화에 비해서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는 겁니까? 몇 해 전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누리며 할리우드 대작에 맞서면서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을 60% 선까지 유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영화계의 불황으로 눈에 띄는 화제작이 나오지 못한 시장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상반기 쿵푸 팬더, 아이언맨,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속편과 같은 할리우드 대작이 잇따라 개봉됐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64.9%, 외국 영화의 점유율이 64.9%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한국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1-1 등 몇 작품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을 뿐 대부분의 개봉작이 흥행에 크게 참패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극장가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시즌 하면 이제 설도 있고요. 이제 성수기에 접어드는데, 자, 내년에 개봉할 한국 영화라든지 그 영화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화의 강세 현상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09년에는 연초부터 헐리우드 대작이 줄줄이 개봉되는데요. 작전명 발키리, 트랜스포머2, 엑스맨 탄생, 그리고 스타트랙 등 수십여 편이 줄줄이 개봉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한국 영화 중 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작품은 해운대, 전우치전 등 불과 몇 작품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박찬욱 감독의 박쥐, 봉준호 감독의 마더 이런 그 스타 감독들의 작품들이 잇따라 개봉되는 그 호재가 있긴 하지만요. 그 전반적인 제작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그 톰 크루즈 주연의 발키리가 이제 연초에 개봉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대형 멀티플렉스에 밀려서 요즘 들어서 이제 소형 극장이라든가 이제 단관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영 상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극장 업계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소형 단관극장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0%대에서 2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등 4대 메이저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소형 단관극장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주된 이유는 대자본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 극장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지난해보다 급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1위 업체인 CGV는
같은 기간 동안 36%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0%였던 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스크린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광극장 중 경쟁이 밀려 파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단성사가 단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소도시에 위치한 단광극장들도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이 전방위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작 이 영화 진흥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 그 진흥위가 영화계와 계속 좀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정은 해묵은 그 갈등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작자협회 등 영화 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4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한섭 씨는 영화계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였는데요. 네. 그 강 위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한 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영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서 그 원인이 시작됐습니다. 그 충무로 영화인들은 기존에 그 두 정권에서 시작된 영화인들과의 그 대립 관계를 그 강 위원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이런 결과가 그 실제 물리적인 마찰로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그 한국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강 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인데요. 이번 위원회는 영화계의 노사정위원회 모델로 크게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의 자체가 강 위원장이 불참하는 그런 원인으로 그 무산된 것이 영화인들과 큰 마찰을 수면 위로 그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영화제작자협회 등은 그 19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안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 될 것인데 왜 회의 자체 참석을 거부하고 판을 깨느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 위원장 측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팽팽히 맞선 내용은요. 강 위원장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안건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왜 그 하루 전날 자료를 줬냐, 그리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회의할 수 없다라면서 그 회의에 불참했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회의 자체는 무기한 연기됐고 영진위와 영화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양측이 다 어떤 그 해묵은 감정 같은 게 좀 많이 쌓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길수 기자로부터 현재 불황을 맞고 있는 한국 영화계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중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세철 과장이 오늘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하지만 또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반등을 해서 너무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슈를 정리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일단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화일 이틀간 건설사 대주단 협약 체결이 가시화됐다라는 얘기하고요. 조선사에 대한 대주단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합병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끌고 갔는데요. 이 대주단이라는 것은 채권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아무한테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BB- 이하인 회사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회생과 퇴출이 반복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500원 선까지 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외국인이 11월에만 2조 원을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45조 8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코스피 지수와 같은 차트의 모습이어서 원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지금 이 세 개의 봉우리 모양을 헤드 앤 숄더형으로 보고 가운데가 헤드 머리로 보고 양쪽이 어깨.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을 했었는데 갭으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갭은 언제나 매우라고 있는 것으로 속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조만간 1,400선 정도까지 꺾일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사는 지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티그룹이 직원의 15%인 5만 명이 추가 감원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GS건설과 대림건설도 지금 청약자가 없어서 지금 공사를 포기하는 실정까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이 안 좋은 그늘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선행지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차트를 다시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경기 선행지수 차트인데요. 과거의 경기 선행지수가 1차 오일 쇼크 74년도, 2차 오일 쇼크인 79년도, 외환위기 때인 99년도에 지금 2008년 8월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마이너스가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11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최악의 조건이었었습니다. IMF 때는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째 하락했음에도 6개월 만에 100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 6월 정도가 최바닥이라고 보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다수의 의견인 게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극적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9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890선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거 각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봉상에 지금 1년 만에 음봉이 지금 한 5개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인 건 맞고요. 하락 추세에서도
추세의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300~1,400까지 되돌림 현상 이후에 이 밑에 큰 매물벽인 700~800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좌를 살리려면 지금쯤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월봉상 차트를 보고 개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연이어서 일봉상 차트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일 동안 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갭을 메우는 수준에서 매수를 1000선 부근 그다음에 그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 하고 계획했던 대로 어제하고 오늘 포트폴리오 상의 종목을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 좋은 악재들이 많긴 하지만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세철 과장님의 이번 주 장과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빨간불 켜진 비상등 동원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증시와 그 해외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하며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던 1050 지지대 상단 무너지면서 1000포인트 지지대 하단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었죠. 바로 재탈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8330포인트 지지대 상단 무너지며 7210포인트 지지대 하단 테스트 과정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저점 매수 시점이 구간으로 봐야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 시점의 구간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현재 WTI 고점 147달러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하여 급격히 하락하며 49.62달러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 유가 상승 시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은 기업의 수익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가 하락 시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가 상승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경기 활성화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로 해석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 시 글로벌 경기 활성화 둔화로 원유 수요 감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진입하는 현재 난방유 수요 증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유 수요 증가 예상되고요. WTI 반등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WTI 안정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안정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 안정을 찾아줄 것입니다. 반드시 후행되어야 할 환율입니다.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환율의 고공행진은 세계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진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시장의 자율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천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내내 굉장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한번 내려가서 지금 이미 맛을 본 900선이기 때문에 천선에 안정적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증시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렵다, 난망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장세일수록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조언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의 계좌별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포트폴리오를 짜온 게 손실이 많은 분들의 계좌 상태에서 그렇게 짜온 거고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주식을 전혀 안 했는데 전화가 한 10통 중에 한 통이 오는데 그중에서 지금쯤은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전화가 오십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 성향을 한번 여쭤보고요. 웬만하면 지금은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원금 보장형 상품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회사도 6개월짜리 9%의 원금 보장 상품이 나올 정도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해서 막 종목을 섣부르게 사시는 것보다 정보를 듣고 사시는 소형주를 사시는 것보다 지금 뭐 GS건설, 뭐 대린산업 같은 큰 회사도 아니면 큰 기업들도 공장을 중단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마당에 철저하게 1등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 기업이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기업들이 퇴출이 되게 되고 일부 기업이 남아서 또 당분간은 독과점 형태로 갈 텐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장기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측은 여러 가지 투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상품을 들되 철저하게 시장 따라서 이게 아니다든가 그 상황이 변하면 대응의 비중을 50% 이상 둬서 예측을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 서퍼가 파도를 잘 타듯이 이게 시장의 움직임에 잘 대응을 하는 게 몸이 흔들거리니까 좀 재밌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승일 과장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 네, 지난주에는 15%였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각각 5%씩 비중을 늘렸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시장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미국의 빅3와 도요타, 닛산, 혼다, 일본의 3개사,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한국의 2개사 등이 판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이 위기에 빠진 문제점은 판매량 감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는 과연 왜 왔는가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잦은 고장과 연비의 비효율성입니다. 네. 예. 과거 미국의 소비자들은 경제 위기를 막기 전 미국인들이 체형에 어울리는 외형이 크고 실내가 큰 자동차를 선호를 했습니다. 또한 외형이 크고 실내가 큰 자동차를 선호를 하면서 따라서 배기량도 큰 자동차를 선호를 했습니다. 네. 경제 위기 이후 일본 자동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유는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잔고장도 적고 또한 연비도 좋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선호를 했습니다. 현재 기아차, 현대차, 일본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흔들리는 미국 자동차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기존에 닫혀있던 자동차 소비자들이 문을 두드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계 자동차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그다음 일본의 3개사와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등은 판매량 감소는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있어서 판매량의 선점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 경제 위기와 그다음 자동차 빅3의 위기는 현대차에게는 더도 없이 좋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오토넷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기대,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의 앞서는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시장 점유율의 증가, 네. 또한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정비, 국내외에서 나타난 경정비의 증가,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환율의 환경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요즘 들어서 이 중고차 시장에 가면 중고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새 차가 팔려나가야지 새 차를 사면서 중고차를 내다 팔아야지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물건이 돌 텐데 그만큼 잘 사람들이 새 차를 안 산다는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타던 차를 잘 고쳐서 타려면은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는 평소보다 호경기 때보다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호황을 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전문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세철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박세철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2주 전부터 갭을 1130에서 손절할 물량은 손절을 하고 약간 이틀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당분간 1000선 부근 아니면 그 밑에서 분할 매수하자는 얘기를 2주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어제 1000선이 깨졌고요. 1000선이 깨지면서 20%씩 담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10%씩 종목별로 담았고요. 오늘 마저 10%씩 매수를 하면서 주식 보유 비중이 80%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금 보유 비중이 20%가 됐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됐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원래 제가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 키움증권, 삼성테크인 두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테마가 살아있는 중국 관련주와 대체에너지 관련주인 현대미포조선과 동양제철화학 각각 20%씩 갖고 어제와 오늘 대응을 계획한 대로 주식을 매수했었는데 삼성테크윈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난데없이 매도 레포트를 내면서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심리가 공포 심리이기 때문에 그냥 사자마자 매도를 하고 나머지 종목에 현대미포조선 10%, 동양제철 10% 이렇게 추가 편입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키움증권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11만 5천 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자. 근데 어제부터 기회가 와서 어제 반을 매수했는데 사고서 4%가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현재 11% 상한가를 가장 먼저 말아서 지금 현재 11%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은 동양제철화학입니다. 이것도 10%를 추가 편입해서 한 7%선 플러스 됐을 때 오늘 삼성테크윈의 물량의 반을 동양제철화학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천선 깨진 어제와 오늘 양일간 담아서 다행스럽게도 아직 차익 실현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한 9%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지금 보는 게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이 가장 센 차트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키움증권은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32,000원 선인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가 탑다운 방식의 매매를 하는데요. 거시경제, 코스피지수, 일봉, 월봉상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센 모습이어서 담긴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지 않을 때 담긴 담았지만 뒤늦게나마 장 후반에 1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키움증권도 한 7% 정도 플러스인 상황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월요일 정도에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상황을 보고 단기적으로 20% 정도 내외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의 박세철 과장, 노승일 과장 두 분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함께 다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주가 하락과 펀드 손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울증까지도 또 걸린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네. 자,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재물을 설계하고 좀 자산을 그나마 좀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00포인트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는 반토막이 나서 1,00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펀드를 투자하신 많은 분들께서 많이 반짬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펀드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펀드를 투자하고 이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좋은지,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이런 상담들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는 투자 손실을 많이 입혀서 죄송하다. 그리고 요즘은 펀드 소송 이런 문제까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자되는 말들 중에서 하도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환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하자니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봐서는 더 떨어질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환매를 하자니 이거 뭐 이미 너무나 커진 손실을 확정 직전이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요즘 주가 하락 시에는 위험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작년에 펀드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펀드를 가입하신 이유가 수익률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즉 위험률보다는 수익률을 많이 치중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된 상황에서는 수익률보다는 위험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펀드가 지금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과 별개로 이 펀드 자체도 많이 위험한 것인지를 분석하셔서, 만약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펀드 자체는 우량하다라고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시장 상황도 좋지 않지만 펀드 자체도 많이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환매나 납입 증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위험 분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위험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체크하실 때는요, 설정일, 설정액, 운용사, 그리고 수수료 체크, 그리고 위험 분석 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펀드 투자자들께서 체크하시고 점검해야 될 사실은 이 펀드가 과연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이 펀드가 생긴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알게 되신다면 이 펀드는 향후 앞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채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펀드를 환매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펀드가 설정된 지, 즉 이 설정이라는 것은 펀드의 생일인데요. 이 펀드의 생일이 3년 이상 초과되었다면 이 펀드는 우량하게 잘, 아무리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의 시장에서도 잘 버텨왔기 때문에 이 펀드를 믿고 계속 보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액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이 설정액이라는 것은 펀드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졌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설정액이 500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 펀드에 대해서는 보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펀드 매니저가 배출되는 숫자가 해년마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1억 개의 펀드가 지금 현재, 10,000개 펀드가 지금 설정돼서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 운영 성과를 잘 냈던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신규 펀드와 자금이 어느 정도 설정된, 그러니까 500억 이하의 그 펀드에 투자하고 운영 성과를 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억 규모의 미만의 펀드일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동 매물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설정액이 500억이 초과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현재 이 펀드 수수료가
평균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2.5%,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3% 내외가 평균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수익률은 이렇게 낮으면서 지금 현재 펀드 수수료는 좀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펀드 누적 수익률 그림을 통해서 이 펀드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매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벤치마크 선과 그 다음에 이 해당 펀드의 평균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녹색 선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 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파란색 선, 즉 블루선 같은 경우는 유형 평균선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유형 평균보다는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는 유형 평균보다는 훨씬 더 초과하는 수익률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해당 펀드의 선이 블루선과 동일하게 움직이거나 블루선보다 그린선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환매를 하시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험률 지표를 한번 살펴본다면 위험률 지표는 젠센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샤프 값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언론에서 좋은 펀드, 수익률이 좋은 펀드, 그리고 자금이 많이 모이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펀드인지 위험률이 어느 정도 튼튼한 펀드인지는 사실 조명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펀드의 운영 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률이 안전한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젠센 알파 값입니다. 이 젠센 알파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 지수, 즉 펀드 매니저의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젠센 알파 값이 6개월이나 1년에 상위 1%라고 한다면 100개의 펀드 중에 첫 번째, 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젠센 알파의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펀드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베타 값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타 값 같은 경우는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보다 높은 수치일 때는 상당히 공격적, 그래서 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상향할 때는 수익률을 많이 내지만 반대로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과대 낙폭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지금 현재 1보다 높다라고 할 때는 작년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많이 냈겠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베타 값이 높은 펀드라고 한다면 납입을 중지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샤프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샤프 값은 매우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내는 펀드는 샤프 값이 상당히 좋겠고요. 수익률도 좋지 않으면서 위험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샤프 값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펀드의 경우는 샤프 값이 상위 1%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펀드는 단순하게 주가 지수가 좋지 않아서 수익률이 안 좋을 뿐이지 이 펀드 자체의 위험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뭐 베타 샤프 하는 것들이 이게 글 쓰는 샤프도 아니고요.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다음번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투자한 이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머징 국가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들, 그래서 수익률이 60%에서 마이너스 70%,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지금 현재 펀드를 환매하시는 것보다는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고요. 향후에 투자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금에 유동성 압박이 오신다 할지라도 펀드 대출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 자금으로 써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적립식의 경우는 납입을 중지하신 다음에 이번 최근처럼 과대 낙폭이 돼서 1000포인트가 깨진다든지 예를 들어 가령 900포인트가 깨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많이 그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를 잘 활용을 하는 좋은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무척이나 힘든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힘겹게나마 천선을 회복을 하면서 한 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내일과 모레 예정돼 있죠.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간의 통화 수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한중일 통화 수합이 확대가 돼서 환율이 안정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 또 경제가 안정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무척이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